자, 안녕하세요. 그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쭉 앞에 한 3분의 2 정도를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뒷부분은 크게 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이 이제 그 특히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시지만 그 이제 실제 수업은 이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저번에 설명드렸던 그 두 번째 장 있잖아요. 2부 글쓰기의 기본 요건, 여기서 25문제면 한 13문제는 나와요, 무조건. 여기 2부 있잖아요, 2부. 글쓰기의 기본 요건. 1장 단어의 표기와 선택, 2장 발음 문장 표기, 쓰기, 3장 단락의 구성 있잖아요. 요게 한 절반 정도가 나온다고, 시험에서. 절반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해야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쓰기를 과락을 맞은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뭐 과락을 맞을 수가 없는 과목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얼마를 잘 보느냐, A 학점을 맞느냐, B 학점을 맞느냐 이거지. 뭐 이 과목을 뭐 F를 면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제가 이제 쭉 핵심적인 것만 쭉 해서 되도록이면 좀 빨리 끝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보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강의해드린 걸 잘 토대로 해서 여러분 시험 공부하시면 뭐 25문제에서 최소한 20문제 이상 맞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하여튼 시험 봐보세요. 보시면 알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해도 되겠죠? 자, 153쪽부터 나갈 차례 맞나? 여기 시험법이 맞죠? 네, 비판적 정보 제공과 설득의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153쪽입니다. 이 비판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영어로 이제 크리티컬이라고 하는데, 크리티컬 남들이 보지 않는 약간 새로운 시각으로 이런 뜻이에요. 크리티컬 뭐 싱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로. 그래서 일상에서 많은 정보를 대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단락에 길게 써놨어요. 비판적 사고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다른 거는 건너뛰고요.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 끝에부터 볼까요? 153쪽. 이와 같이 다음에 그 밑줄 좀 치세요. 자료의 신뢰성, 주장의 참 거짓, 관점과 설득 방식의 적절성 등을 합리적으로 따지고 살피는 것이 비판적 사고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포인트는 합리적이라는 말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치에 맞게라는 뜻이에요. 합리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치에 맞게 잘 따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비판은 뭐라고 나왔어요? 건전한 회의와 진지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왔죠? 그러니까 회의는 회의인데 건전한 회의. 회의라는 것은 회의를 한다는 그 회의가 아니고 삶의 회의를 느낀다 그 회의예요. 그런 회의. 그 다음에 진지한 반성.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반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무조건적인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가 학회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뭐 그냥 그 발표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막 나쁜 면을 막 이야기하려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학회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러이러한 면이 잘못됐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그 사람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 정부와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보면 비판적 독서와 글쓰기라고 나오죠. 154쪽에 2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독서를 할 때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쓰지 말고 조금 더 다르게 쓰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읽어볼게요. 필요한 정보를 얻고 교양을 함양하기 위해 위안과 오락을 위해 독서를 할 때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이와 달리 비판적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로 가치 판단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학술적인 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학술적인 글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학술적인 글. 그러니까 학술적인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뭐 리포트보다는 어떤 소논문이라든가 논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술적인 글이라는. 물론 이제 리포트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뭐 리포트를 뭐 학술적인 글이라고까지는 안 할 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소논문이나 논문이라고 써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독서를 쓸 때는 비판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이해하면 돼요.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비판적 사고의 기술 156쪽에 보면 이 사실과 가치 판단이라고 나왔죠. 비판적 사고의 기술 156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과 가치 판단이라는,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러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데, 거기 그 15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사실은 거기 있죠. 주장을 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사실이라는 게 이 팩트라는 거, 팩트. 이게 그 결정적인 근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죠. 이런 거 자체가 뭐 사실적인 거잖아요. 비판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그 사실 또는 뭐 수학적으로 말하면 물은 H2O다. 뭐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은 사실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에 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이야기고 여기서부터 좀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가치 판단이나 판단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워밍업이고 157쪽을 보십시오. 157쪽에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마지막 단락. 이렇게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치 판단이다.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 가치를 판단한다. 그렇죠? 판단은 뭐냐?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논리학에서는 개개의 사실이나 의문에 대해 단정하는 작용을 뜻한다. 그러니까 가치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 행위, 관행, 넘어가 보세요. 제도 등이다. 그래서 이를 대상으로 가치 판단할 경우, 자, 이게 여기가 중요한 말이에요. 가치 판단한 후에는 그 좀 밑줄 좀 치세요. 158쪽 첫째 줄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평가 용어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주관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책이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약간 주관적인 면모도 없지 않아 있다. 그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고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가치관에 개입되는 판단 주로 진선미라고 나왔죠.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진선미, 그러니까 참 진짜의 뭐 착할 선, 좋을 선, 아름다울 미, 진선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1번 문제도 이게 어떤 게, 그러니까 진이 가장 좋은 거고 선이 그 다음이고 미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선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진이 그 다음이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치 판단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판단의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그래서 개인과 관련된 사적 영역의 가치와 사회와 관련된 공적 영역의 가치를 구분해야 되는데 채식주의, 약물 복용, 성적 취향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좋지만 또 채식주의자도 깊이 들어가면 채식주의자가 진짜 채식주의자는 계란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닭이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채식주의자는 먹을 수 없어요. 진정한 채식주의자. 우리가 비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만 안 먹는다고 이 채식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기 유학에 대해서도 그걸 좋다, 나쁘다.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이 심리학에서는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 교육학과 다니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가 그 누군가의 말을 듣고 판단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뭐 이럴 때가 있잖아. 애들이 한 5살 뭐 이렇게 될 때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따지면 조기 교육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주관적이다. 그거 알면 되겠고요. 이 설명의 방법이라는 게 이제 그 밑에 나와요. 설명의 방법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설명의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설명은 이제 별거 아닌데 뒤쪽으로 이제 가면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164쪽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 비교와 대조란 말이 있을 거예요. 있죠. 4번 여기 별표 하나 쳐주시고 4번. 그 다음에 166쪽으로 넘어가면 구분과 분류란 말이 있을 거예요. 5번 거기 별표 5 가로 있잖아요. 5 가로. 그 다음에 167쪽에 6번 분석 있죠. 분석 여기 별표. 요게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그냥 워밍업이었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특히 이제 비교와 대조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진 않죠. 비교는 약간 그 뭡니까 유사한 거를 뭐 이렇게 따지는 거고, 유사하거나 차이점, 대조는 차이점을 드러내서 본질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알까리한 게 구분과 분류. 거기 166쪽에 보면 구분과 분류, 그 다음에 분석, 요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뭘 구분이라고 하고, 뭘 분류라고 하고, 뭘 분석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일단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설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말로 풀어내는 거죠. 설명이라는 것은. 그렇죠? 거기 159쪽입니다. 159쪽 보세요. 거기 그 2번 설명의 방법. 다른 거는 건너뛸게요. 그래서 1 지정하는 거예요. 이 지정할 때 지자가 가리킬 지자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바로 앞에 두고 가리키면서 그대로 언급하는 거다. 가리킬 지 정할 정자예요. 한자를 보면 지정이라는 게. 자, 160쪽으로 넘어가 보면 160쪽 어떤 사물을 지적하여 무엇이냐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이것이 뭐뭐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기술이다.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비교적 형태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을 설명할 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밑줄 쳤는데 지정은 네 번째 줄 160쪽에 설명의 방법 가운데 가장 단순하면서 동시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기술 방법이다. 시험 문제에 딱 내기 좋은 거예요. 여기 설명 지정에다 가로를 묶어놓으세요. 160쪽 넷째 줄, 160쪽 넷째 줄 이렇게 가로를 묶어놓고 1, 2, 3, 4 내기가 딱 좋아요. 문제가. 아시겠어요? 설명의 방법 중에서 가장 단순하면서 동시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기술은 무엇인가? 그러면 지정이에요. 지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정의라는 것은 뭐 삼각형은 한 각이 60도인 도형이다. 이런 거죠. 영어로 데퍼니션이라고 하는데 그 정의예요. A를 쭉 설명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 근데 이 정의에는 다시 보면 개념적 정의하고 조작적 정의로 나눠져요. 160쪽에 보면 개념적 정의가 있고요. 162쪽으로 가면 조작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 정의와 뭐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160쪽의 중간입니다. 자,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있는데 개념적 정의는 거기 좀 밑줄 치세요. 개념적 정의는 대상이 되는 어떤 개념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정의 내리는 거. 이것이 개념적 정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념적 정의가 뭔지 헷갈린다 이러면 국어사전 찾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아주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떤 단어 같은 것의 의미를 잘 모를 때 여러분 국어사전 찾을 때가 있죠. 이런 단어가 무슨 뜻이지? 그게 일종의 개념적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를 보면 뭐 써놨죠? 조강의 척추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뭐 몸에 깃털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개념적 정의. 뭐 이 강이라는 것은 뭐 종속 강목 뭐 과목 강문계 뭐 이런 거 있죠. 생물 시간에 배우셨지만 그런 그 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자 161쪽이죠. 셋째 줄 새의 속성으로 정의한다. 새의 속성이라는 거죠. 몸에 깃털이 있고 다리가 둘이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짐승 이런 새의 속성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161쪽에 보면 그 중간에 내포적 정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피정의항과 정의항으로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 그러면 인간은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정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인간은이니까 정의를 받는 거. 피정의항이고 정의항은 뭐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분 이제 세상 읽기가 논술이라는 과목이 아마 2학년 1학기에 나올 텐데 그 과목에도 보면 이런 정의항 용이 나와요.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이게 정의항이에요. 사회적 동물이 정의항이에요. 근데 사회적 동물을 조금 더 구분하면 자 보세요. 동물 유개념.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것은 유개념. 무리류자잖아요. 인간은 동물이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이죠. 크게 보면 동물이잖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유개념이라고 무리류자를 쓰고 그러면 그 앞에 사회적 동물은 뭐냐? 종차라고 그러죠. 여기 종차, 시종자의 차이 차자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 내지 성질 이걸 종차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시험점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회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1번 피정의학, 2번 종차, 3번 뭐 유개념, 4번 뭐 정의학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정의되는 거니까 피정의학, 동물은 뭐라고요? 유개념. 그다음에 사회적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종차. 차자가 무슨 차자라고요? 차이를 나타내는 차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인간은 정의를 받는 거니까 피정의학. 여기 있는 과목 부분이 약간 논리학에 나오는 걸 좀 가지고 왔어요. 아주 깊이 있게 가지고 건 아닌데 뭐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정의로 넘어갈게요. 162쪽. 자, 조작적 정의는 자 여기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162쪽 좀 수업 따라오기만 하죠. 162쪽입니다. 조작적 정의는 밑줄 주세요. 그 밑에 사회조사를 위해 사물 또는 현상을 객관적이고 경험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객관적 동그라미 치고요. 경험적 동그라미 치세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그래서 일정한 조작을 가해서 결과가 반복된다. 산소가 무엇인지 알려면 산소를 찾아보면 이렇게 개념적 정의가 있어요. 억시즌 나오죠? 산소족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 말이 좀 어려워요. 과학 용어라서. 너는 산소 원소로 만들어진 이원자 분자로 공기의 주 성분이며 맛과 빛깔과 냄새가 없는 물질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정의만으로는 산소가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자 뭐라고 썼어요? 산소 밑에 보세요. 그것이 들어있는 용기에 꺼져가는 성냥개비를 넣으면 불꽃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기체. 이게 산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라는 게 있어야지만 성냥개비를 넣을 때 불꽃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 정의대로 일정한 조작을 하면 관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죠?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이처럼 자 이제 여기서 밑줄 세요. 이처럼 다음에 관찰할 수 없는 개념을 관찰할 수 있는 속성으로 바꾸어서 측정 가능한 현상과 연결시키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조작적 정. 그러니까 여기에 산소에 성냥개비를 넣은 것은 인간의 경험이잖아. experience 맞죠? 그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소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개념적 정의고 그래서 그것이 들어있는 용기에 꺼져가는 성냥개비를 넣으면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예시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예시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163쪽에 그 3번 예시 나왔죠? 예자의 시자가 보일 시자예요. 보일 시. 여러분 그 한자에서 이 시자는 잠깐 여담으로 알려드리면 이 보일 시자가 이제 한문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원래 신이 보인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그 음식을 여러분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담잖아요. 이 음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기에 동물의 피를 이렇게 생고기 이렇게 올려놔. 생고기를 올려놓으면 여기서 피가 뚝뚝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여기에서 이 보일 시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바치면서 흠양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종갓집 할 때, 이 종갓집 김치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뭐냐면 신에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흠양을 하는 집.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종갓집 할 때. 얘가 으뜸 종자 쓸 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예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예가 있으면 그것의 예를 하나를 들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위에 그래서는 프랑스 식단이 민주화된 나라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자, 164쪽. 비교와 대조. 164쪽의 비교와 대조. 자, 비교와 대조를 보면 이 사물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줄 비교 동그라미. 둘 이상의 대상들 간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비교 가로를 묶어놓으세요. 대조 가로를 묶어놓으세요. 그 차이점을 드러내어 양자의 본질을 밝히는 기술 방식이다. 자, 가로를 묶은 다음에 비교에다 1번이라고 쓰시고 대조에다 2번이라고 써놓으세요. 비교에다 1번, 대조에다 2번.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둘 이상의 이게 왜냐면 그래서 1 써놓고 1 대조 2 비교, 1 비교 2 대조 그렇게 쓴다니까요. 뭐 1 분석, 뭐 2 지정 막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교는 존재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하고 분석하는 거고, 이 대조는 차이점을 드러내어서 양자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길게 써놨는데, 그 다음에 166쪽으로 가면 구분과 분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구분과 분류. 구분과 분류 5번이라고 써준 거. 자, 거기 뭐 다른 거는 건너뛰고요. 자, 구분과 분류가 이제 나오는데, 구분과 분류는 자, 두 번째 줄 곧부터 볼게요. 여러 대상을 일정한 원리에 따라 나누어 대상들 상호간의 관계나 위치를 하는 방식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부터 밑줄 좀 치세요. 구분에다 가로를 묶어놓고 1번이라고 쓰세요. 공통된 특성을 중심으로 같은 차원에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고, 자, 분류는 분류에다가 가로를 묶고 2번이라고 써보세요. 개별적인 특성을 일정한 질서에 따라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거기다 2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분은 공통적인 거예요. 구분은 공통적. 맞죠? 분류는 뭐예요? 개별적.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구분과 분류. 구분은 공통적. 그렇죠? 구분은 공통적이고, 그러니까 구분은 공통적인 특성. 그 다음에 분류는 뭐라고 써요? 개별적인 특성. 분류는 개별적인 특성. 뭐 이런 식으로 구공분계 뭐 이런 식으로 그 머리 글자를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이 머리 글자로 공부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런 거를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쉬워요. 이걸 그래서 약간 이야기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가 우리가 뭐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것처럼 하나의 머리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분류는 알겠죠? 이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면 구분은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구공이에요, 구공. 그렇죠? 구분은 공통점. 다 기획자 돌림이잖아요.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다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 예보다는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이 보시고, 그럼 분석은 뭐냐? 분석. 영어로 analysis라고 이야기하는데 167쪽을 보세요. 분석은 뭐냐? 있죠? 원래 나눌 분자에다가 이 석자가 쪼갤 석자에 쪼갠다. 나무 목자 옆에 도끼가 있어요. 도끼 보여요? 이게 도끼 모양이거든. 도끼로 막 쪼개는 거예요. 구분은 뭐냐? 분석은 뭐냐? 하나의 사물이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얽혀 있거나 복잡한 요소를 기술하는 방식인데, 분석은 나누어서 이해하는 데 초점이 아니라, 자, 이제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두 번째 줄. 나누어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요소의 유기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있다.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유기적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기적. 제가 이것도 한번 전에 수업을 할 때 설명한 것 같은데, 유기적이 뭐냐?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죠? 긴밀하게 연결된. 영어로 이제 올게닉이라고, 올게닉. 여기 강세가 오는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 제가 유기농 이런 것도 이야기했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가도 이야기했죠. 올가. 음식 중에 올가라는 게 있거든요. 긴밀한 유기농으로 만드는 음식을 할 때. 하여튼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 그래서 분석, 유기적인 관계. 분석,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이게 분류는 개별적인 특성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구분은 뭐고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 유기적. 그러니까 분석,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분석은 유기적인 관계. 어차피 시험은
여러분 객관식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보니까 이 객관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뭐죠 얄팍하게 공부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시험에서는 분석은 유기적인 관계 그렇게 분석유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증의 방법이 뒤에 나와요. 뒤에 넘기면 168쪽에 논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논증이 뭐라고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 그걸 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두 번째 단락 168쪽 주장의 정당함을 첫째 줄 신뢰할 만한 이유나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하는 것을 논증이라고 한다. 써놨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길게 막 써놨는데 그거 몰라도 돼. 아, 논증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다. 이거 말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자, 명제 169쪽. 이 명제는 여러분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명제 많이 배우셨죠? 명제. 그래서 명제란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치세요. 어떤 사실 혹은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신념, 판단, 주장 등을 단일한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그래서 이 나오죠. 명제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쟁점을 담은 문장이어야 한다. 논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된다. 써놨죠? 그러니까 논점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좀 내려가다 보면 뭐라고 하나요? 피겨 스케이팅은 자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 종목이다라는 진술은 명제라고 보기 힘들다. 자, 왜 그러냐? 아름다운 스포츠 종목이라는 진술이 아름답다는 게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고 볼 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죠. 그 칼날에 의해서 막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것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 단골 메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169쪽의 마지막 줄에 제가 잘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시험에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명제 논점에 따라 거기 번호를 매기세요. 1번 동그라미 사실명제, 2번 동그라미 가치명제, 3번 동그라미 정책명제.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자, 시험 문제 유형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다음 중 사실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다음 중 가치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정책명제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우선 하나씩 볼까요? 사실명제는 자 170쪽입니다. 인간은 동물이다. 한국전쟁은 50년에 발발했다. 와 같이 어떤 사실이나 상황의 진위, 참것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인간이 동물이에요? 인간이 식물입니까? 아니죠.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뭐 여러분이 그때 안 살아보셨어도 책에 써도 어쨌든 그건 사실이잖아요. 명백한. 그러니까 사실 명제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 이거 어렵다고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치 명제는 뭐냐면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술은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예술이라는 게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또 웃음은 건강에 좋다와 같이 대상이나 제도, 사상, 예술, 인생관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나의 생각, 가치가 뭔지 헷갈리면 생각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 예술은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또 웃음이라는 것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치 명제. 그 다음에 정책 명제는 뭐냐면 대상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당위성. 당위성이란 말 뭐냐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함. 그게 당위성이에요. 이 독일어는 졸렌이라고 해요. 졸렌. 뭐 해야 된다. 뭐 장난감 사느라고 졸렌다. 졸렌이라는 게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독일어로. 그래서 뭐뭐 해야 하는 당위성인데 그래서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명제. 예를 들어서 이 보세요. 여러분 이 제가 쉬운 그 힌트를 드리면 정책 명제가 나오면 뭐뭐 해야 한다. must란 말 들어봤어요. 영어에서 must. 그렇죠? 뭐뭐 해야 한다가 들어가면 다 정책 명제.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여기 해야 한다. 동그라미 쳐서 해야 한다. 또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뭐 하여튼 해야 한다 안 써도 어야 한다 써놨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다 정책 명제고 사실은 실제로 그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가치 명제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간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그 맞으라고 주는 문제, 맞으라고 주는 문제. 이런 문제 틀리면 진짜 맞을 게 없습니다. 자, 170쪽 보세요. 170쪽의 논거. 논거는 뭐냐면 논리적 근거.
논거란 말이 좀 많이 나와요. 논리적 근거. 그걸 논거라고 그래요. 논거. 자, 논거, 논리적 근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논거에 또 두 가지 나눠지는데 그 두 번째, 위에는 건너뛸게요. 두 번째 단락에 논거는 사실 논거, 소견 논거가 있는데 사실 논거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큼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실로 뒷받침해. 예를 들어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라는 명제에 대한 사실 논거는 동물이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면 인간은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이것이 뭐예요? 사실 논거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은 동물인데 엄밀히 말하면 일반 동물과는 다르죠. 그 이유는 뭐냐? 동물은 그냥 본능이에요. 동물은 좀 본능인데 인간은 뭐예요? 사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뭐예요? 뜻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인가 아세요? 모르셨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 사피엔스라는 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호모 사피엔스가 발전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인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 논거다. 그럼 소견 논거는 뭐냐? 그 밑에 있죠. 일반적인 여론이나 분야에 대한 권위자의 의견, 경험자의 목격자의 증언으로 뒷받침하는 거. 소견이죠, 소견. 누구 어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것이다. 이해가세요? 하루에 물은 뭐 8잔을 마시는 게 좋다. 뭐 이런 거라든가.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을 소견 논거라고 한다. 논박은 거기 그 171쪽에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뜻이에요. 그 중간에 논박 있죠?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증은 자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조금 시험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귀납 논증, 유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연역 논증이 세 가지가 나와요. 172쪽. 이게 이제 논리학의 문제인데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들어간 거니까. 자, 귀납 논증. 거기 보세요. 172쪽으로 넘어갑니다. 귀납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를 열거해서 그러한 사례에서 찾아낼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 밑줄 써요. 그러니까 이 귀납법하고 이제 연역법이 나오는데 이 귀납법은 자 이거는 쉬워요. 귀납법은 구체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 다 같은 글자들, 기역자 돌림이죠.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죠? 구체적이고 개별적 다 기역자 돌림이잖아요. 귀납법, 그러니까 시험 문제 여기 귀납법에 가로를 꺼보세요. 귀납법 가로를 꺼놓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어쩌고 나오잖아요. 기역자가 2번 나왔죠.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잖아요. 기역자가 2번 나오면 무조건 기역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법이 답이겠지. 아니 제 말이 맞잖아요. 기획이 중요하니까 2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를 열거했는데 이걸 연역법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연역법은 뭐냐? 이제 일단 그 175쪽 이 연결되는 거니까 175쪽을 먼저 보세요. 연역 논증을 볼게요. 연역법은 알고 있는 하나 또는 2 이상의 명제를 전제로 명확히 규정된 논리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렵게 써놨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귀납법은 아까 구체적이라고 그랬죠. 연역법은 일반적이에요. 자, 이것도 다 이음자 들림이죠. 쉬워요, 어려워요? 네? 구체적이고 지금 구체적이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개별적인 거 몰라도 돼. 하여튼 구체적으로만 나오면 시험 그래서 객관식이 그래서 습자의 지식인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객관식이 단점이라니까 이게. 구체적? 귀납법. 그럼 이거 몰라도 돼. 구체적이 아니면 연역법이겠지.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그래서 연역법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알면 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예전 뭐 넘어가고 유추로 갈게요. 유추. 자, 174쪽 유추. 자, 유추를 통한 논증은 첫째 쪽입니다. 자, 다른 대상이나 과정, 체계 등이 비슷하거나 일치할 때 특정한 점에서도 역시 비슷할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물간의 대비에서 존재하는 동등성, 동일성으로부터 추론해내는 것이다. 자, 여기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174쪽입니다. 유추가 뭐냐? 사물 상호간의 대응에서 존재하는 동등, 비슷한 거, 동일성, 또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뭔가를 추론해내는 거 이런 것을 유추라고 한다. 유추.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유추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175쪽에 연역 논증이 나왔잖아요. 연역 논증에서는 3단 논법이 이제 되게 잘 나와요. 자, 175쪽 보세요. 그 중간에 있죠. 일반적으로 연역적 추리에는 모두가 타당해야 성립하는 세 단계가 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논증 단계가 3단 논법이다.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단 논법 대전제는 연역법의 일반 명제이며, 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연역법은 일반적이라는 말 기억나요? 네. 나오잖아요. 일반 명제. 결론은 개별 명제다. 결론도 개별 명제. 아주 쉽잖아요. 이응자 돌림, 기응자 돌림. 연역법은 일반 명제, 결론은 개별 명제. 그래서 이제 뭐냐?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모든 사람 다 죽어요. 뭐 물론 이제 안 죽기도 하지만 안 죽어도 뭐 이게 200살, 300살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막 900세 뭐 이렇게도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100세 정도면 정말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사람 죽는다. 이게 대전제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게 소전제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거예요. 쉽죠? 예, 그게 이제 대전제와 소전제와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이제 연역 논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연역 논증의 하나의 항목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연역, 그러니까 이런 걸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죠. 연역 논증에 들어가는 이 3단 논법은 연역 논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연역 논증도 연역법이잖아요. 연역법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를 한번 보세요. 177쪽에. 177쪽. 지금 아까 문제를 풀었는데 3번 문제를 한번 먼저 볼까요? 3번 문제. 문제 쉬워요. 여러분 풀 줄 아시겠죠? 정책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 해야 한다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한국 전쟁이 50년에 발발한 건 사실이잖아요. 웃으면 건강이 좋다. 이건 가치를 집어넣은 거죠. 뭐 비타민 D가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도 기여한다. 흡수시키는데 비타민 D는 골격 형성에 필요한 칼슘을 흡수시키는데 기여한다. 이것도 비타민 D에 대한 하나의 사실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2번 별표 쳐놓으세요. 2번 별표. 아까 좀 제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분류, 분석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이 지금 들으실 때는 막 알겠는데 막상 또 문제 풀려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제 이 방송대 문제에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어떤 게 분류고 어떤 게 분석이고 이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166쪽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166쪽. 166쪽을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인가요? 다섯째 줄 끝에 분류는 찾았어요? 네. 개별적인 특성을 일정한 질서에 따라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나왔죠? 분류는 분계. 분류는 개별적인 특성을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라는 말이 나오면 개별적인 특성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분계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분계. 분류는 개별적인 특성. 그걸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유기적 관계 나오면 아까 제가 분석으로 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예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유추하는 거고 4번간.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 보면 2번을 보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정밀히 조사, 연구해서 참 거짓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죠? 네. 사실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한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하셨던 이런 논리학적인 문제.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 속하긴 한데 여러분이